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버 유상함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있었던 FOMC에 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키워드가 몇 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파월이 이야기한 부분을 간략하게 줄여보면 저는 5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5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저는 첫 번째는 지금은 오버 긴축이 아니다. 우리가 긴축을 지나치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 긴축이 지나친 상황이더라도 긴축을 덜하는 것보다는 들어갈 비용이 나은 상황이다. 오버 긴축일 경우에는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면 해결이 되지만 언더 긴축을 하면 긴축을 덜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치게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경기 침체를 푸는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자, 요거에 관해서 조금 뒤에 더 다뤄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 당장 다음 달부터 줄일 수 있다. 근데 만약 지금 당장 점도표를 진행을 한다면, 점도표를 했다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거고 그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이 재미난 게 이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야기한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우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신뢰성이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매파적으로 들린다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는 것 자체는 결국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의식하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의식하고 오버 긴축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 연준이 오버 긴축 아니다. 지금 우리 오버 긴축하지 않고 있고 풀기 쉽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오버 긴축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시장이 75bp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를 하면 오버 긴축을 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더 커다란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중요한 거는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안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안 되고요.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나오면은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자산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고 오일 가격도 상승하고 뭐 민주식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매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원하기를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연준이 잘 안 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준이 원래 파월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가이던스 같은 것도 다음번에 얼마나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원래는 여태까지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점도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게 연준이 완전 매파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달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오네. 연기금 위험하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면서 지금 당장은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 다음 달에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12월로 공을 던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매파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위해 매파적으로 보이도록 행동을 했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이유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일단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산다.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기자가 미국이 지금 당장 강달러로 가면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지금 당장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파월이 우리는 지금 당장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연계 조치를 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지금 당장 미국이 물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물가가 안정이 없이는 미국이 살 수가 없고 미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일단 최근에 주변
경제기관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이 미국에게 연준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위험하다. 금리 인상을 줄여달라 압박했었는데 연준이 이거는 비둘기적으로 보일 수 없고 확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무래도 기대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게 좀 재미난 내용인데 이제 파월이 연설하는 도중에 나왔던 질문이 이겁니다. 너가 예전에 3개월 물하고 18개월 물하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그때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경제가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장단기 금리차가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10년물, 2년물은 예전에 뒤집혔고 10년물, 3개월물도 몇 주 전에 뒤집힌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답변한 게 분명히 지금 여러 채권들이 혼란한 상황이다. 지금 3개월물하고 18개월물하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맞는데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뒤집힌 건 맞는데 이것은 우리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변명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좀 더 비둘기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서라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방금 말할 다섯 번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다섯 번째 요약 포인트는 파월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한 요점이 소프트 랜딩이 어려워졌지만 아직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파월이 높아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우려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대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대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기대 자체도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왔던 다섯 가지 요점 모든 것들이 기대 심리를 잡기 위해서 나온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질적인 정책은 파월이 하고 싶은 정책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마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준이 지금 당장 고용 지표들은 좋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들 고용 프리즈, 인원 감축,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운 플레이를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적게 하고 반대로 매파적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일단 단기적이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주면서 숨통은 남겨주고 결국 연준도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실업률의 상승도 감안하면서 소프트 랜딩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자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포지션의 유지는 당분간 오랫동안 더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재무부의 채권 바이백. 자, 재무부가 채권 시장에 바이백을 통해서 이제 채권 바이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고려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연준의 협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게 이 연준이 채권을 바이백할 돈은 결국 연준의 세금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연준의 세금은 결국 정해진 양이 있고 사실상 세금의 브라켓을 올려주면서 사실상 감세를 돌려서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팔아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난 게 내가 채권을 사기 위해서 채권을 판다는 건 결국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의 바이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저는 연준과의 협력이 약속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당장 뭐 많은 사람들이 연준은 지금 매파적이잖아. 지금 예전에 금리 예전보다 금리 최종금리 더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 금리 5에서 5.5%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지금도 사실 확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경기 침체 데이터를 보면서 연준이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경기 침체를 완전 무시했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원래는 하지 않는 행동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결국 매파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지만 거기에다 덧붙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앞으로 계속 좀 시장의 혼조세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섹터는
아무래도 빅테크 쪽들 아니면 테크놀로지 혹은 나스닥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고 만약에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면 경기 방어주 쪽을 조금 신경 쓰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연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조금 피봇에 대한 염두를 두고 싶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내려간 빅테크 쪽들을 좀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꼭 댓글과 채팅창에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유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